1973년 여름 서울 구로공단 앞 횡단보도 길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본 순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겨울 새벽 15살 딸은 얼어붙은 비포장 신장로를 걸어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말 한마디 없이. 그런데 도대체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집 마루 밑에서 발견된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그날 새벽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가장 슬픈 선택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1년 1월 4일 새벽 4시였습니다. 문창살에 낀 성에가 손가락 굵기만큼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윗목 자릿길을 덮고 자도 이불 밖으로 나온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거운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뒤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척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집을 떠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첫 차를 타야 한다고 서울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강원도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방을 데웠는데 새벽이 되면 불기운이 식어냉골이 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타이어를 손으로 눌러보시고 바람이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녹슨 체인에 기름을 바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남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고름을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는 어젯밤 이미 싸두었습니다. 갈아입을 속옷 2벌과 양말 1켤레, 그리고 어머니가 지으신 무명천 손수건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머니는 부뚜막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보리밥을 퍼주셨습니다. 밥상머리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드시다가 몇 번이나 내려놓으셨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다가 누런 종이에 싼 무언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보리개떡이었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서니 하늘에는 아직 별이 총총했습니다. 1월 새벽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자전거 뒷자리에 새끼줄로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부엌 창문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드시지도 않고 그저 서 계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흔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앞서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포장 신장로는 겨울서리로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넓은 등판만 보이고 목덜미만 보였습니다. 해진 잠바깃에는 솜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터미널까지는 십리길이었습니다. 걸어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에 쌓인 눈이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침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제 아침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침묵하셨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저 서울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할까요? 하지만 2가지 모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는 얼어붙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썰매를 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추억들도 모두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얼어붙은 땅을 밟을 때마다 뚜둑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자전거를 길가에 세우시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구겨진 은박지에 싼 엿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어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엿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드시지 않고 그저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읍내 좀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서울로 보낸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터미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이었습니다.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상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손이 모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처럼 집을 떠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지만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터미널 안은 휘발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시외버스들이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표를 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버지는 매표소 앞에 줄을 서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또래 소녀들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표 한 장을 끊는데 100원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셔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내셨습니다. 100원짜리 한 장과 10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세시는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이 차표 한 장 앞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표를 받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서울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품속을 뒤지셨습니다. 누런 종이에 싼 보리개떡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리개떡을 바다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현대 코티나 버스였습니다. 차체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배기구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보따리를 들고 버스 입구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보따리를 선반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셨습니다. 저 멀리 산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하늘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차장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돌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반대편 논길을 보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서 계셨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뒤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8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버스는 수없이 흔들렸고 저는 멀미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보리개떡은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공장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개 양이라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소녀가 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데리고 전차를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전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리봉동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섬유공장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공장이고 2층과 3층은 기숙사였습니다. 닭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2층이었습니다.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타야 했습니다. 짐을 풀 공간도 없었습니다. 베개 하나,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보따리는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16에 왔으니 이제 17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시다였습니다. 미싱사 언니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원단을 나르고 실밥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미싱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1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밀리면 야근을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사흘 쉬었습니다. 월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기숙사비 500원과 식비 500원을 빼면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고향에 붙였습니다. 우체국 송금 수수료가 50원이었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실에 베어 피가 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월급에서 깎였습니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꿈을 꿀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언니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말입니다. 1973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공장에서 원단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납품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을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차들이 요란하게 지나다녔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회색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굽은 등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찾아오신 걸까요?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 딸을 보러 오신 걸까요? 그 먼 길을 버스 타고 올라오신 걸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소리치려고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버려두고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확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몸을 돌리셨습니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골목 안쪽으로 급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빨리 걸으셨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거리를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아버지를 놓쳤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망가셨을까요? 저를 본 게 부끄러우셨을까요? 작업복 입은 딸이 창피하셨을까요? 손에 굳은 살 박힌 딸을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버려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건너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피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우체국에 가서 송금을 했습니다. 2,000원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영수증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장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다가 아니라 미싱사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빼고 3,500원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동생들 잘 지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했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다가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약을 사드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지 않으신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편지에는 아버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버리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거리에서 저를 외면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도 저를 지우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5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리봉동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자는 딸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외면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빈소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효도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향 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판잣집이었습니다. 세간을 정리하고 방을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래된 그릇들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시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해지고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마루 밑을 정리하다가 무언가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우체국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냈던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치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하나 모아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낸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상자 밑에는 공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서툰 글씨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7월 18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서울에 갔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장 문 앞에서 내 새끼 얼굴을 보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고 손등은 상처투성이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는 척을 하면 내 새끼가 울까봐 참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 아이를 다시 공장으로 밀어넣지 못할까봐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나쁜 애비로 남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며 살아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 딸을 보고도 데려올 수 없는 가난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도망가신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송금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는 일기를 쓰셨습니다. 내 새끼가 또 돈을 보냈다고 쓰셨습니다. 이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냈다고 쓰셨습니다. 고맙다고 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쓰셨습니다.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쓰셨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건강해라였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제가 보낸 송금 영수증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리봉동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은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의 삶이 되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따뜻합니다. 고향 집은 이미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걸으시던 신장로도 이제는 포장도로가 되었습니다. 터미널도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71년 1월 새벽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판이 보입니다. 터미널에서 고개를 돌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973년 서울 한복판에서 저를 보고 도망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딸을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평생 미안해 하셨습니다. 고생하는 딸을 보고도 데려올 수 없었던 자신을 평생 자책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 일기장을 꺼내 읽습니다. 세월에 바래진 글씨를 한자 한자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안 피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눈 마주치며 같이 웃어보아요.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971년 그 새벽 신장로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15살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그 시절 우리를 서울로 공장으로 보냈던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가난했지만 자식을 사랑했던 그 시대 아버지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